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기억해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진도 나갈게요. 지난번에 어느 나라 무용에 대해서 배웠죠? 어느 나라? 중국에 대해서 배웠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처음에 반고부터 시작하죠. 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오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나왔지? 오제 다음에 멈췄어. 어? 하나자, 하나라. 은. 그 다음에 주까지 역사가 나왔어요. 처음에 반고가 천지를 개벽했죠. 개벽하고 그 다음에 삼황은 누구예요? 그 다음 사망으로 넘어가는 이제 계속 신화시대죠.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 복희는 모습이 위에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위에 사람이고 밑에는 뱀이죠. 이 복희가 한 역할은 뭐였어요? 복희씨의 역할은? 그렇죠. 어로와 그 다음에 또 사냥하는 것까지 수렵까지 했다. 신농은 머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소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사람 모양인데 이 신농 씨가 주관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농업과 의학이었다. 그래서 손에 벼이삭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화는 이 셋 중에서 유일한 성별이 뭐예요? 여신이다. 이 여화가 바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오제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니, 황제. 황제 다음에 누구예요? 전욱. 그 다음에 곡, 요, 순 이렇게 나가죠. 제곡, 제요, 제순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서 요순 시대를 선생님이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있죠. 여기까지가 중국 고대 신화 시대인데 여기까지의 그 무용을 좀 볼게요. 무용은 총 4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무용이 나왔죠? 처음에? 그렇죠. 노동무용. 두 번째는 그렇지. 복원무용. 세 번째는 전투무용.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 배웠나?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무용. 제사무용이 있다. 노동무용으로 나왔던 얘가 뭐였어요? 무슨 무용? 춤. 그렇죠. 백수솔무. 백수솔무라는 거는 100가지 짐승이 따르는 춤이에요. 이 춤을 추면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춤을 췄다.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사용했고 이거에 대한 예로 도분 봤잖아요. 도분. 그릇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봤죠. 그 다음에 복원무용은 뭘 위해서 하는 무용이에요? 그렇죠. 육체 단련을 위해서 하던 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투무용은 어떤 무용이에요? 그렇죠. 군사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위협을 주기 위한
그런 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깃털을 꼽은 춤과 방패를 든 춤이 있는데 깃털을 꼽은 춤은 어떤 거를 의미해요? 깃털이라는 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문덕을 칭송하는 것이고 문덕이라는 거는 문인의 학식과 덕망을 칭송하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무슨 의미예요? 얘가 문덕이니까 방패는 뭐겠어? 무인의 덕을 칭송하는 거지. 용맹함. 무인의 용맹함. 그런 것을 칭송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예로 어떤 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형천시 지약하고 각저희 두 개가 나왔죠. 이 형천시는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 형천시가 어느 날 황제에게 도전을 해서 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이 거인의 목을 베라 해가지고 이 목이 딩강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천시는 목이 없는 그 거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없는데도 계속 싸웠대요. 이 젖꼭지를 눈으로 삼고 배꼽을 입으로 삼아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있어. 목이 없어. 목이 잘려가지고 목을 잘라서 산에다 묻었대요. 그래서 목은 없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눈이야. 그리고 여기가 입이야. 너무 발랄하게 그렸다. 이렇게 해서 싸웠대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대요. 네, 그런 의미를 담은 그 전통 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저희는 여기서 각저는 뭘 말한다고 했죠? 각저. 잡기. 그래요. 잡기. 원래 각저라는 뜻은 씨름이에요. 근데 아주 좁은 의미로 쓸 때만 각저희를 씨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고개,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도 모두 각저희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다 각저희라고 한다. 그래서 전투무용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제사무용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함지, 대장, 그리고 소가 있었는데 함지는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황제 시대에 만들어졌죠. 함지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함지는 오곡을 주관하는 별을 얘기해요. 그래서 함지라는 거는 오곡을 주관하는 별에게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오곡의 풍성의 기원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은 어느 시대에 나왔죠? 요 임금 시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소는 순 시대에 나왔죠. 그래서 대장은 천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응? 아니 그거 아닌데. 세습?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우회 치수 사업 얘기했었잖아요. 우회 치수 사업과 순의 어진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춤이에요. 이게 이 오제까지의 춤이었어요. 자, 이 소가 너무나 선율이 아름답대요. 이거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 무용에 소라는 똑같은 춤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춘추 전국시대는 이미 1000년 후거든요. 중간에 안 보이다가 1000년 후에 이 소라는 춤이 다시 등장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은 공자가 이 소라는 그 무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보느라고 3개월 동안 고기를 먹고도 고기 맛을 알지 못했대요. 믿어져요?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과장된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제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여기까지는 북의 시족 공동사회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어요? 그쵸. 현명하고 어진 사람에게 임금을 물려줬죠. 그랬는데 이제 하부터는 누구에게 물려준다? 세습이 된다. 세습이 되니까 이거는 계급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무용수가 등장해요? 이제 노예 무용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급이 있으니까 노예 무용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노예 사회의 무학을 보면은 그래서 이때를 이제 노예 사회의 무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두 가지 춤이 나와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만 했어요. 무무를 했어요. 무무. 또 하나는 나래거든요. 아, 나래가 아니고 나무. 나래는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무무. 무무라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무속. 그렇지. 제사 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개국 공덕을 칭송하고 그리고 신에게 우리가 좀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비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그 이때 당시에 신권 통치거든요. 왕이 통치를 하지만은 신에게 물어봐서 통치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는 사람은 보통 왕이나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했고 이 당시에 무속인들도 굉장히 그 신분이 높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제가 서문표 그 이야기를 했었나요? 서문표? 고사 이야기 했나요? 근데 문제는 이 춤을 왕이 정말로 신에게 신탁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냥 자신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매한 백성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겁을 줘서 내 말을 따르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신을 위한 춤이 아니고 점점 이제 인간을 위한 춤이 되고 뭐 이런 무학을 통해서 신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일반 백성들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어요. 굉장히 미신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서문표라는 중국의 장관이 어느 날 업이라는 지역에 부임을 했어요. 업이라는 지역에 부임을 했는데 여기에 강이 어느 날 굉장히 범람을 한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막 넘쳤어요. 근데 이 마을의 관례에 따르면은 이 강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의 신에게 매년 뭔가를 바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마을의 처녀예요. 흔히 듣는 이야기지. 아름다운 마을의 처녀를 바쳐야 돼. 근데 이 무속인이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마을을 쭉 돌면서 어떤 처녀를 바칠까 이제 그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은 내 딸이 가고 싶지 않으면은 이 무속인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이 무속인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우리 딸은 빼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무속인이 엄청난 서민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서문표가 이 무속인과 이 제자를 잡아다가 강물에 던져버리고 무엇을 했냐? 이제 치수 사업을 한 거죠. 용수로를 파고 강을 정비를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이제 범람을 막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 무무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미신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나래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나래가 아니고 죄송해요. 나래가 아니고 나무.
이 무학은 원래는 신을 즐겁게 하는 무용이었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도 즐겁게 하는 무용으로 변질되었다. 라고 했고, 지난번에 단고무. 단고무도 이 무무의 일종으로 여기서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나무거든요. 이 나는 무슨 나자인지 아는 사람? 무슨 나일까요? 그렇지. 귀신. 귀신 나자예요. 귀신 나의 춤 무자인데 그러면 나무는 어떤 춤일까요? 그렇죠. 귀신을 쫓는 춤이에요. 귀신을 쫓으려면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예쁜 가면을 쓰고 어흥 하면 안 쫓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섬뜩한 가면을 쓰고 거친 춤을 추는 게 이 나무의 특징이었어요. 고대인이 귀신이나 전염병을 쫓아내기 위해 행한 기도 의식이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악귀와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격렬한 움직임이 있는 무용을 행했어요. 이 주나라 때부터 기록이 보여요. 이 나무가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 송대의 대나도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나무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라는 거는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혹은 나무 이렇게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볼게요.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모두 등장인물이 모두 몇 명이에요? 잘 안 보여? 아유. 대나도 몇 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네? 응. 세워볼까? 하나, 둘, 셋. 정말 안 보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명 놓쳤는데? 예? 여기 또 한 명 있구나. 그래서 총 12명이에요. 12명인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뭔 거 같아요? 박처럼 생겼죠. 그리고 밑에 요거는 쌀 이렇게. 그렇지. 키예요. 키.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다 꽂고 있어요. 요거 포도? 포도 같아 보이진 않은데? 꽃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꽃이에요, 저기? 꽃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무슨 소나무 같은 약간 그런 나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 뭘 갖고 있어요? 큰 북 들고 있고 여기에는 뭔가 요거 같이 생긴 작은 북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갖고 있어 이거? 요거. 북채. 북채. 이 사람 북을 뒷사람이 치고 있어. 이걸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12명이 모두 구불구불 긴 행렬을 지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지게를 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건 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부채예요, 부채. 그렇게 생긴 부채. 부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다 머리에 깃털 꽂고 있죠. 깃털 꽂고 있고 나뭇가지 꽂고 있고. 이 사람이 든 거는 그 있죠. 말. 그러니까 그 도량 단위 중에서 말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갖고 있어요. 이 보면은 전부 다 생활 소품들이에요. 가정 용품을 무용 도구로 들고 나와서 용처럼 구불구불한 형상을 하면서 행렬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호응하면서 전진하는 생동적이고 명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대나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무라는 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모습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습은 어떤 거냐? 동영상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이 당시에 춤을 췄던 계층인 노예 무용수예요. 이 당시는 이제 스스로 즐기는 자발적 집단 무용에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그런 무용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춤이 이제 공연 예술화한 거예요. 공연 예술화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귀족들의 향락을 위해서 무용을 행하는 무용 예술가들이 바로 이 노예 무용수예요. 하왕조 때 개왕과 걸왕 그리고 은왕조의 주왕 이 왕들이 노예 무용수의 향락을 즐긴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하왕조의 개는 하왕조의 그 초대 왕이거든요. 이 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하늘로부터 소를 본인이 인간 세계에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소는 어느 시대의 무학이죠? 아까 나왔었죠. 복습할 때. 그렇죠. 순시대의 무학이잖아. 순시대의 무학인데 이것을 천재를 제사 지낼 때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하늘로부터 인간 세계에 본인이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본인이 그래서 자신의 무학으로 사유화해서 상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랑 있죠. 거랑은 이제 하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은 또 이제 사치와 향락으로 굉장히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항상. 걸왕에게는 또 여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유왕에게 포사가 있었다 그랬죠. 걸왕에게는 말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주지육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지육림이 뭐냐면은 매일 향락을 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춤과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춤과 술 파티를 하면은 여인들이 이제 술을 따라주고 고기를 집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리가 그러면은 여인들이 잔도 매번 따라야 되고 안주도 매번 이렇게 집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이 넓은 호수를 다 술로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서 놀다가 술이 마시고 싶으면 이 여기를 떠먹고 술을 떠먹고 안주가 먹고 싶으면 옆에 있는 고기 숲에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자라고 거랑에게 제안을 해서 거랑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주지육림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또 어여쁜 여인에게 또 잘 보이려면 말을 잘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했는데 이 거랑은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볼만하다라고 해서 주지육림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고 3만 명의 여자 악사로도 유명하거든요.
그 궁 안에 3만 명의 여자 악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아까 공자가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는 것처럼 좀 과장된 이야기는 한데 그 정도로 굉장히 향락을 즐겼던 왕이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왕조의 주왕도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 마지막 왕에게 또 여인이 있었어요.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고 이 사람도 굉장히 노예 무용수의 향락을 즐긴 왕이다. 그래서 이 무용수는 이렇게 왕이나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용을 창작하고 그것을 공연해서 이제 지배 계층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향락에 봉사했지만은 통치자의 뜻에 따라서 또 살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은 통치자가 이제 하라 그래서 했는데 통치자를 현혹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귀족이 벌을 받겠어요? 무용수가 벌을 받겠어요? 근데 무용수가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귀족의 그 의도에 따라서 살해되기도 하고 또 이 왕이나 귀족이 죽어서도 나는 이 향락을 즐기고 싶다 해가지고 죽으면은 이 무용수도 같이 순장이 되는風俗도 있었어요. 순장이 된 이유는 죽어서도 그 극락에 가서도 내가 이 춤을 보기 위해서 순장도 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학은 이 통치자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엄숙한 요소뿐만 아니고 오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무학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테크닉도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좋아졌겠죠. 이 공연술도 점점 향상되고 새로운 혁신도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노예 무용수의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예약 제도가 수립되었어요. 자,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나뉘어요. 지난번에 유왕이 서주 때 마지막 왕이죠. 서주 때의 그 도읍은 어디예요? 서주의 도읍은 어디예요? 호경이에요. 근데 이 유왕이 포사에 빠져가지고 본인의 정실비도 내치고 포사를 정실비에 올리니까 원래 정비의 그 외척이 신후 일족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왕을 없애고 그 아들인 평왕을 이제 왕으로 내세우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동주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서주 처음에 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서주 시대에 들어왔을 때 이 주는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등급 관념을 강화했어요. 왜냐하면은 은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그 세력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사상 통치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은을 토벌하여 정복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약 제도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약 제도를 제정을 했는데 예약 제도는 주의 초기에는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지도에서 이전에 있는 여러 민족의 그 대표적인 무학을 모두 가져다가 무학을 집대성했어요. 그리고 천지 혹은 선조를 위한 제사를 지냈고 조화 같은 제식전에 이 예약을 사용을 했어요. 조화라는 거는 왕의 탄신일, 왕의 즉위식 같은 경축일을 얘기해요. 이런 대식전이라는 거는 큰 의식이거든요. 이런 제사나 조화 등의 대식전에서 이 예약을 사용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 예약의 종류를 볼게요. 예약에는 육무와 소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해악과 산악이 있고. 그러니까 육무소모는 서주 초기에 창작된 식전, 제사무학이에요. 아까 식전이 뭐라 그랬어요? 대식전 할 때 그 식이 뭐라 그랬어요? 식전이 무슨 의미일까? 아까 대식전이 뭐라 그랬어요? 큰 의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식전이라는 거는 의식이에요. 이 서주 초기에 창작된 의식, 제사, 무학이에요. 육무를 먼저 보면은 육무는 이 6가지 춤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운문, 함지, 소, 대하, 대호, 대무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운무는 황제 시대에 천신을 제사 지내는 데 사용했어요. 운무는 천신을 제사 지낼 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함지 아까 나왔죠. 함지는 어느 시대에 나왔던 춤이에요? 어느 시대에 나왔던 춤이에요? 황제 시대 때 나왔던 춤이죠. 함지의 뜻은 오곡을 주관하는 별이고 그래서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는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 시대의 무학을 개편해서 주대에는 지신을 제사 지내는데 사용한 게 함지였고요. 소는 사망을 제사 지내는데 사용했어요. 사망, 해, 달, 별, 바다 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소했죠. 대하는 산천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산천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에 대호는 여성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무는 이제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대무라는 거는 큰 군인 집단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이 주나라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토벌한 것을 칭송하는 무학이에요. 대무라는 거는 어떤 왕을 토벌한 것을 칭송한다고요? 그렇죠. 은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토벌한 것을 칭송하는 무학이에요. 대무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무거든요. 쌤이 밑줄 쳤죠. 대무라는 거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1단계. 이 전주에 해당해요. 큰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큰 북을 두드리면은 무용수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가서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전투를 나타내는 격렬한 무용을 해요. 전투를 나타내는 격렬한 무용이고 3단계는 이제 은을 쳐서 멸망시킨 후에 다시 남쪽으로 진군을 하는 거예요. 은을 쳐서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남쪽으로
진군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럼 남방의 변경 지역이 평정된 것을 말해요. 남방 평정. 그 다음에 5단계. 5단계는 이제 주나라 말고 그 주위에 여러 제후국들 있죠. 이 제후국들이 주나라에 협력하고 그리고 국가가 잘 통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복잡한 대열에서 정돈된 대열로 나아가요. 주나라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6단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6단계 오면은 무용수는 새로이 대열을 이제 조직해서 왕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문은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 3단계 이제 은을 쳐서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더 진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형상을 담은 춤이에요. 3단계는. 이해 안 되는 단계 있나? 딴 거는 다 괜찮죠? 자, 육문은 이렇게 6가지 이루어져 있고 대문은 또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소모를 볼게요. 소모라는 거는 귀족 소년 자제가 추었던 6종의 제사 무학이에요. 이 당시에는 귀족 자제가 소모를 반드시 익혀야 했어요. 귀족 자제가 반드시 익혀야 했던 예학이 바로 소모예요. 소모에는 6종이 있는데 불무, 우무, 황무, 모무, 간무, 임무 이렇게 있어요. 불무는 깃털과 비단 천을 가지고 추는 춤이에요. 뭘 가지고 춘다고요? 그렇죠. 깃털과 비단 천을 들고. 약간 그 오체이라고 거칠고 두꺼운 비단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그 다음에 우무는 반쯤 펼친 깃털을 들고 선조 또는 사방신의 제사 지낼 때 사용해요. 우무라는 거는 반쯤 펼친 깃털을 들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렇죠. 선조나 사방신. 그리고 아까 불무는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해요. 토지의 신, 불무. 첫 번째 불무는 토지의 신, 우무는 사방신 혹은 선조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해요. 불무요? 불무? 깃털을 가지고 오체희라는 두껍고 거친 비단을 가지고 추는 춤인데, 그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해요. 불 좀만 켜도 돼요? 네, 키세요. 좀 뒤쪽.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무는 깃털 모자를 쓰고 사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방신에게 어떤 제사를 지내냐? 비 내리기를 제사 지낼 때 써요. 네, 황무는 깃털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사방신에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원할 때 추는 춤이에요. 그 다음에 모무는 야크라는 동물의 꼬리를 들고 추어요. 야크라는 동물 알아요? 그치, 소같이 생겼죠. 그 상표도 있잖아. 블랙 야크 할 때 그 야크라는 어떤 거를? 이거는 그 예전에
원시무용 보면은 소 꼬리나 깃털을 들고 춤을 췄죠. 수렵어로 같은 본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시물을 추었잖아요. 그것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꼬리를 들고 춤을 춘다. 언제 사용했냐면요. 이 당시에 벽옹이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이 대학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어요. 벽옹이라는 제례에서 벽옹. 이게 주나라 시대의 대학이에요. 벽옹에 제례를 지낼 때 사용했다. 그 다음에 간무. 간무는 이 간자가 방패 간자거든요. 방패를 들고 추는 춤이에요. 출병할 때 혹은 산천에 제사 지낼 때 사용했어요. 출병이나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인무. 인무는 사람을 들고 춤인 것 같지? 그래서 인무는 뭘까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인무는 뭘 들고 췄을까요? 머리카락? 이 아니고 이제 다 뭘 들고 추잖아. 깃털을 들고 속꼬리를 들고 방패 들고 이제 그렇지. 이제 사람 춤이야. 이제 사람 춤. 사람을 좀 감상하라고. 아무것도 안 들고 맨손으로 추는 춤이에요. 드디어 별 또는 선조를 제사 지낼 때 썼어요. 별 또는 선조 제사 지낼 때 쓴 거예요. 이렇게 소의 꼬리나 보면은 깃털을 들고 추는 춤도 여기서 몇 개 있었죠. 이거를 보면은 그 수렵 생활과 관련이 있는 원시 무용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악과 산악을 볼게요. 이거는 주나라 궁전의 소수 민족 무학이에요. 근데 계급에 따라서 8일무, 6일무, 4일무 이렇게 나뉘거든요. 8일무는 누구를 위해서 출 때 8일무 할까? 제일 높은 사람이겠지? 왕이지. 그 다음에 6일무는 그 주왕 말고 그 주변에 제후국들 있잖아요. 그 제후들은 6일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신은 이제 4일무인 거예요. 8일무는 어떤 게 8일무냐면은 8명씩 늘어서서 추는 춤이 8일무예요. 그러면 모두 무원이 몇 명일까? 64명. 8, 8이 64. 자, 제후는 모두 몇 명? 36명. 가시는 모두 몇 명? 16명. 우리나라 종묘 제례할 때 1무 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8일무 할 때 문무 하거든요. 그 문무는 문덕을 상징하는 거고 무무는 무덕을 상징하는 거죠.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춤이에요. 여러분 그 보면은 1무 보면은 어때요? 재밌어요? 굉장히 지루해요? 정말 그냥 그것만 감상할 수는 없죠. 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굉장히 느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도 이 예약 제도가 있었는데 요것을 이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요것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황제 자신도 이 왕 자신도 즐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구태의연해졌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그 이 주 시대에 주대에 요거를 정립을 해서
후대의 봉건 지배 계급에 의해서 선왕지약이라는 이름으로 신봉되었어요. 선왕지약이라는 거는 신성한 아악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아악이니까 뭔가 재미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고 장중하고 이런 거를 더 선호한 거죠. 왕조나 황제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예약을 새로 지정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요. 자, 주나라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려고요. 아, 왜 쉬자고 지금? 5분 쉬자고? 그래,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라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아? 40분에. 아니 뒷서 무슨 상관이야. 지금 40분에 끝나면 20분이 남는데. 하고 40분 끝나요, 수업은. 예, 그럼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 경고했잖아. 굉장히 성실하게 수업해야 돼. 이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 등록금 아깝지 않아? 등록금. 이 등록금 얼마 요즘에? 그 입학금 빼고? 거기다가 또 이제 4년 안에들 졸업 안 하잖아. 4년 안에 졸업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학점별로 그러면 내나? 등록금을? 그럼 모르겠네. 여러분 그럼 5분 쉬고 싶어요? 근데 쉬면은 그만큼 뒤에 시간이 늘어나. 아니 30분 안 돼. 40분까지 해야 돼. 쉬면은 이제 45분까지 해야 돼. 자, 봐봐. 지금 한창 열 올랐어, 지금. 자, 주가.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갔다 와요, 조용히. 근데 5분 안에 들어와야 돼. 서주와 동주가 있는데, 서주 때는 그래도 좀 강성했는데, 이 도읍을 나급으로 옮긴 동주 때는 이때 나급으로 옮겼죠. 지금의 낙양이에요. 이때는 이 주의 세력이 이때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지도에서 봤듯이 주나라가 모든 그 주변을 직접적으로 통치한 게 아니고 주변국, 제후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후국들이 주나라를 맹주국으로 종주국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체제였어요. 봉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주 시대를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동주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또 나눠요. 춘추와 전국 시대로. 왜 나누냐면은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를 맹주국으로 하지만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5 제후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패라고 해요. 오패라고 하는데 알았어. 5분 쉴게. 잠시만. 오패라고 하고 이 오패 중에서 진나라가 있는데 진나라가 3개로 쪼개져요. 3개로 쪼개지면서 칠웅이 강세하게 되는데 요때를 기준으로 춘추시대, 전국시대라고 하고 알았어. 5분 쉬고 할게요. 네. 자, 시작할게요. 자, 동주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춘추를 내가 왜 지웠지? 오패라고 하고 전국을 칠웅이라고 해요. 이 춘추 전국시대 하면은 지금도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 여러분 써요? 쓰잖아. 어떨 때 쓰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패권을 장악하지 않고 여러 개의 것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전부 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춘추 전국시대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술사조가 하나의 예술사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예술사조가 어느 것이 딱 주류를 잡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공존하고 있다. 아, 예술의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주나라의 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동주부터 진나라의 중국 통일 전까지 이때를 동주시대라고 해요. 진나라요. 진시 황제가. 거기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이때를 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는데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고요. 이 시대를 도시국가 시대라고 해요. 도시국가라는 거는 인접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인접한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을 이 주나라가 가져요. 하지만은 이 도시국가는 각자 독립된 통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처럼 이 당시는 도시국가가 할거했던 상태로 호세와 같은 통일국가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까지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배웠지만은 은나라, 주나라가 이 영토를 모두 통일한 게 아니잖아요. 은나라가 있고 맹주국이 있고 주변에 제후국이 있던 그 상태들을 다 말하거든요. 근데 춘추 시대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확 위로 올라선 게 아니고 모든 여러 개의 나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세력권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여러 국가는 느슨한 동맹 관계를 맺고 주나라를 맹주로 하고 있었어요. 이 춘추에 해당하는 춘추 시대의 패권을 장악한 5 제후는 제, 진, 초, 오, 월 이렇게 5 나라예요. 지도를 보면은 자 처음에 여기 호경이 이제 서주의 수도였죠. 그 다음에 나급으로 이제 옮겨요. 그리고 여기 진제, 오, 월, 초 이렇게 강대한 5국들이 있어요. 이 나급은 요 나라 제후들과 밀접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북방을 보면은 여기 흉노족이 있어요. 월지족. 이 족들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정착민보다 발전이 훨씬 어렵고 그리고 먹을 것도 귀해요. 그러니까 이 흉노족들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침범해 와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유목민족과 이 정착민족이 싸우거나 혹은 조금 친교를 맺거나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고조선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이 고조선 때이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로 들어가요. 전국시대는 그동안에 이제 되풀이된 동맹과 전쟁의 결과로 도시국가가 7개의 강대한 국가, 즉 전국 7웅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 오패에서 진나라 있죠. 진나라가 한, 위, 조라는 3개의 나라로 바뀌거든요. 한, 위, 조 이렇게 3개로 나뉘어요. 진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3개로 나뉘면서 그때부터 7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은 없어지고 밑에 또 다른 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진이 있죠. 요 진은 요 진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한자가 다르죠. 이게 처음에 있던 진이고 이 나라가 한 위조 3개로 이제 나뉘어지고 요거는 다른 진나라예요. 요 진나라가 이제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는 그 진시 황제의 진나라예요. 전국이라는 이제 이름이 보여주듯이 전쟁에 의한 소모를 반복하면서 중국 사회는 발전을 해갔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중국 문화가 점점 이민족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중국의 상품 결제 수단으로 황금이 들어왔어요. 황금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황금이 들어왔는데 왜 경제가 활성화되냐? 예전에는 그러면 황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거래를 할 때 뭘 써야 됐어? 뭘 써야겠어? 실물. 실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쌀을 갖고 가서 신발로 바꿔온다든지 쌀을 갖고 가서 비단으로 갖고 온다든지 굉장히 옮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통일돼 있지도 않고. 근데 금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돈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화폐 가치는 바로 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돈 이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돈 자체 종이. 이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1,000원이면 1,000원어치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 거지. 사회적 약속이지 이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금은 이 자체가 가치가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거나 경제가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뭘 사? 금을 사는 거야.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죠. 사상 최고로 낮아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한 2달 전에 사실은 은행을 가서 금을 사려고 알아봤어. 이 경제의 원리에 따르면은 이 금리가 낮고 경제가 이 침체돼 있을 때는 그리고 이 뭐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막 변동이 있을 때는 금을 사야 돼.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니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안 붙잖아. 그래서 갔는데 지금 금값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갔는데 상담을 했더니 그게 무슨 살 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또 팔 때 수수료를 떼고 또 이렇게 뭐 사고 팔 때 그 외화 사고 팔듯이 똑같이 이렇게 환차손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하여튼 뭐랑 해가지고 한 23%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그다음부터 내가 그거 먹는 수익이래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혹시 종로에 금은방 가서 사면 속을까봐 은행에서 살려고 했더니 너무 세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샀어. 지금도 이렇게 부유층들은 금 덩어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내가 외국을 가도 외국에 가서 만약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불안해서 막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10,000원이 지금 1,000원 가치처럼 됐어. 그러면은 내가 외국 이 돈을 바꿀 때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은 만국 공통인 거야. 어딜 가나. 이게 고대부터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 황금이 들어와서 경제가 호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수입돼서 노동력 부족을 메웠어요. 이 시대는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니까 굉장히 무기도 많이 만들었고요. 전쟁을 위한 무기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연장도 많이 만드니까 생산력이 향상되고 농업, 수공업,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제가 융성해지면은 자연적으로 문화 예술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IMF 때 가장 많이 타격받은 분야가 어디야? 예술이잖아. 예술 중에서도 선생님 기록을 봤더니 한 8개의 예술 분야 중에서 무용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더라고. 타격을 받았던 거는 공연이 줄고 관객이 줄고 향유하는 계층 자체가 줄어든 거지. 내가 이제 하는 전공생들도 줄어들고 무용이 가장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풍족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문화 예술도 더불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요게 칠웅이에요. 여기 한, 위, 조, 요 가운데 있던 진나라가 이렇게 3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진은 이제 다른 진이에요.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된 진이고 초, 제,
연 이렇게 7개의 강성한 제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전에 행했던 선왕 지약 있죠. 선왕 지약의 뜻이 뭐였어요? 선왕 지약의 뜻이 뭐였어? 모르겠어요. 신성한 음악이란 뜻이죠. 신성한 음악이라는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너무 형식화되고 격식화되면서 지루해진 거야. 아주 구태의연해졌어요. 팔일무, 우리가 아는 팔일무처럼. 그러면서 나온 게 세속지약하고 정위지음이라는 민간 가무예요. 이 정위지음이라는 거는 새로운 음악은 저속하다라는 뜻으로 나온 말이에요. 새로운 음악은 저속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말초적이고 오락적이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 가무에는 청춘 남녀가 춤을 추고 진실한 애정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까 황금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 가치라고 하듯이 우리가 인종과 나이를 떠나서 가장 공통된 감정이 뭐겠어요? 사랑이란 감정이 있죠. 이 청춘 남녀의 사랑, 진실한 애정, 이게 주요 레파토리였어요. 정위지음. 정위지음뿐만 아니고 이 세속지약, 이렇게 이런 민간 가무 있죠. 이런 민간 가무의 내용에는 모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요 앞에 나라 중에서 초나라 있죠. 초나라. 요 초나라. 초나라는 특히 무학이 성행했어요. 민간 제사에서 사용한 무학을 바탕으로 창작된 국가라는 그 음악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시 성행한 민간의 무가와 무무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이 국가는 초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굴원이 창작했거든요. 굴원이 창작을 했고 모두 11가지 절로 11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황태을, 운중군, 상군, 상부인, 대사명, 소사명, 동군, 하백, 산귀, 국상, 예혼 이렇게 11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황태을은 이제 시작을 말해요. 시작. 시작. 스타트. 동황태을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각각의 제사 지내는 이제 신들이 나와요. 요거는 동황태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 운중군은 구름의 신, 구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군은 여기 상군 상부인은 상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상수라는 거는 중국에 있는 상강이에요. 강 이름이에요. 이 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명은 수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수명을 주관하는 신.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 소사명은 생식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동군은 태양신이고, 하백은 강의 신. 강. 그 다음에 산귀는 산신. 국상은 호국의 영웅이에요. 호국의 영웅.
호국의 영웅을 칭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호는 이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두 남녀의 애정에 관한 사랑 노래가 들어있어요. 동군이 뭐였어요? 동구는 태양신이요. 이렇게 다른 나라 중에서도 초나라가 이렇게 무학이 성행을 한 거는 이 상당한 그 예학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찍이 초나라에서 상당한 예술적 제사 가무가 그 수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모두 지금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건데 명분상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인간이 즐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간 가무가 성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수한 가무 예술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서민들은 땅이 없으면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익힌 예술인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무용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족이나 제후집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달려가가지고 가무를 자기의 얘기를 팔고 돈을 먹을 거를 얻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잘 못하면은 잘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겠지. 내가 굉장히 잘 닦고 기회를 잘 갈고 닦아야지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무 예술인들이 이제 양성이 된 거죠. 이때 당시에 임무가 유행을 했는데 임무는 뭐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추는 춤이라 그랬죠. 근데 임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소매가 길어. 소매가 길어. 그래서 허리는 잘록하고 치마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게 요 당시 의상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긴 소매를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발견된 옥으로 만든 인형을 보면은 이렇게 딱 펄럭거리는 포즈를 이렇게 옥으로 만든 인형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굉장히 너풀거리는 소매를 이용해서 춤을 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림을 하나 보자. 이게 연악 어렵.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이 평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귀족이에요. 지금 잘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요게 프로젝터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위에 있는 귀족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무용수겠지. 이 노예 무용수들이겠지. 자, 여기에 요거를 편종이라고 해요. 편종. 요거는 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무용수가 들고 있는 요 망치 있죠. 요거를 치려면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부라고 해. 요걸로 편경과 편종을 치면서 연주하고 춤을 추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묘사한 분묘예요. 연악, 어렵, 공전, 문호라고 백화담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분묘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당시에 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춘추 전국 시대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약육 강식의 시대예요. 끊임없이 전란이 일어났는데 이러면서도 왕과 귀족들은 무의들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무의들을 선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이 무의들의 신분은 지금 노예잖아. 그래서 증정용 예물이나 정치 권력의 희생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진나라가 서윤국에 28명의 무의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진나라는 사실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성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더 강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윤국이거든요. 근데 서윤국이 너무 강성하니까 좀 이렇게 다른 곳에 정치를 멀리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무희를 바쳤더니 서윤국의 왕이 아니나 다를까 여색과 무학에 빠져서 정치를 멀리하고 나라를 망쳤대요.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무희를 바쳤고, 또 제나라도 노나라에 80명의 무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나라는 이 노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이 노나라가 본인들을 침범해 올까봐, 침공해 올까봐 두려워해서 이 무희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의 개환자라는 왕은 이 무희를 감상하느라고 시간을 뺏겨서 정사를 돌볼 틈이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노예 무용수는 증정용 예물이나 정치 권력의 희생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사를 돌봐야 될 그 왕을 망쳤다라고 해서 제후를 타락시키는 주범이라고 규탄을 받고 희생이 되기도 했어요. 아니 춤을 추라 그래서 추고 즐겁게 하라 그래서 기회를 개발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거는 제후를 타락시켰다라는 죄명이에요. 집중력이 고갈됐어? 아직 더 해야 돼. 아니야. 나 진짜 많이 자, 배운 것 같은데. 5분만 더 할게요. 잠깐만. 여기까지 하자. 춘추 전국 시대까지 하자. 그래서 죄 없는 공연 예술가들의 손과 발이 잘리고 지배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그 지배 계급의 정치 투쟁에서 희생되는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회를 팔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 의무를 띄웠기 때문에 향락의 수요는 이렇게 제후들이 나를 즐겁게 해줘라는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점점 기회가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무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직업 가무 예술인들의 창작과 노력으로 상당한 이 당시에 가무 예술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 이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진이거든요. 진 다음에 한나라가 나와요. 이 한나라에서 백희라는 춤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이 백희와 당시 나왔던 무용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춤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똥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저변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나중에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활짝 꼽히게 되거든요. 이런 요건들이 나중에 진을 거치고 한나라에 들어서면서 백희라는 자피로 나와요. 다음에 이제 한나라의 자피를 볼 때는 백희를 볼 때는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 고개 막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